대약진운동 3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마오쩌둥이 주위의 핵심 참모들의 만류 속에서 그들을 내치면서까지 대약진운동을 밀어붙였던 상황 등을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대약진운동은 시작부터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하였고, 타국의 경제계획들이 어떤 방식과 순서로 진행되는 것 등에 대한 확인과 습득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니 무리수와 억지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오는 결국 국민들을 각 생산 단위로 묶어 취식조차 함께하며 무리한 할당량을 정하여 이유를 대지 말고 그것을 채워내라고 밀어붙였으며, 이미 토벅고로의 문제점이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생산량을 독려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진행될 시기에 근대화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장, 건물, 비행기, 선박, 차량 그리고 특히 무기 등이었고, 이 완성품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장지에스가 이끌던 국민당을 몰아낸 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면서 전체 인민의 약 0.3%를 가혹하게 숙청 등을 통해 제거해가며 전국을 완전 장악하는 한편 자신이 그리던 토지개혁을 철저히 단행해버립니다. 1949년부터 1953년까지 화중과 화남에서 죽은 국민의 숫자는 마오가 인정한 것만도 71만 명에 달했고, 실제 사망한 숫자는 서너 배는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며, 당시 중국의 총 인구는 5억 5천만 정도였으니 사망한 숫자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대약진운동 당시 단행된 숙청 작업에서 실제 문서상 남아있는 사망자 수가 150만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북지역 사망자까지 합친다면 실제 사망한 인민의 숫자는 400만 명을 상회했다고 하니 마오가 중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잔혹한 정책을 폈는지는 이 숫자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오는 이런 상황을 벌인 것에 그치지 않고 소련에서 실행했던 집단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마오의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인민공사라는 것을 설립한 후 그것을 협동농장으로 개편하여 실제 진행하였지만, 이 조치는 소련의 예를 보더라도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극도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오는 이 집단 농장의 운영을 자기가 고집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가며 인구의 이동을 엄격하게 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집에 재산을 모아두거나 식량을 저장해 놓는 것을 소위 반동 분자들의 극악한 행위로 몰아가며 강력하고 잔혹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식당과 객자는 당연하고 사원이나 도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곳 역시 폐쇄시켜버리며 모든 것을 공용급식소로 개편해버렸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집에까지 공산당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곡식과 소금, 조미료는 물론 조리용구, 심지어 수저까지 수거해가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일체 개인 취사를 금지하는 미친 정책을 실제로 단행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개인 취사 등을 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자아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는 숙청을 당하여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들은 농민이든 공장에 다니든 자신들이 맡아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과, 개인 취사는 당연히 잉여 식량을 비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계급이 된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산당의 기본 원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행해진 미친 정책들 중 여기까지의 행위들이 마오가 전문성이 있는 최측근 참모들의 충원조차 비정할 정도로 무시해버리며 고집스럽게 실행에 옮겨버림으로써 중국 전체를 말아먹게 만든 대약진 운동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1차 5개년 계획을 나름대로 성공으로 이끌며 경제 규모에서 세계 5위를 마크해 나가기는 했지만 실상 중요한 1인당 구매력은 별반 좋지 않았고 외교적인 문제도 많았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마오는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제3세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친교를 도모하려 시도했지만 그들의 대표 주자격인 인도와 갈등이 심했고, 더욱이 타이완이 장지에스의 역할에 힘입어 유엔 상임 이사국으로 지정되는 등 입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오는 마음 같아서는 10년 안에 자신의 야망을 이룩해 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주위 참모들을 닥달해 나가며 농업 생산과 공업 생산을 대폭 늘려 폭발적인 속도로 지상 낙원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시키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된 기획을 입안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했고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시행하거나 전시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대약진 운동 초기 단계인 1958년에 산업 생산량이 평소 대비 55%나 성장하는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듬해인 1959년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대약진 운동의 허구와 실패한 정책의 결과가 아사자들이 늘어남으로써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1959년부터 2년간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든 농업이 흉작이 되면서 생산량은 10년 전인 1950년대 초반 수준으로 추락해버림으로써 대약진 운동은 더욱 큰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산업 생산량도 1960년까지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생산되는 물건들의 품질은 지나칠 정도로 저질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저질 공산품들과 저질 소비재들이 넘쳐나 북방역에조차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보이자 마오쩌둥은 어쩔 수 없이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조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공내전이 끝난 후 자연재해까지 겹치며 대규모 흉작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식량 배급이 끊어지며 국민들은 고통으로 최악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야심찬 고도성장의 꿈은 그야말로 악몽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모든 상황으로 비춰볼 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고 미국이나 소련을 당장 따라 잡는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프랑스나 영국은 인구수 등 모든 것에 앞서 경제 규모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약진 운동이 잘 짜여진 기획 아래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만 되었더라면 완전히 터무니없는 허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대패함으로써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지만 1950년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성장의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전쟁 덕에 파격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초기 단계라는 현실에 가로막혀 중국의 경제 규모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경제력에서 밀렸던 일본은 마오가 즉흥적인 정책인 대약진 운동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중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였고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곧이어 시작된 문화혁명으로 인해 다시 침체하기 시작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추월해 버립니다. 마오 사망 이후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라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2010년 이후부터 다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하지만 대약진 운동 당시는 마오의 바램이었던 아시아 1위의 경제대국은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대약진 운동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문화대혁명의 난맥상까지 겹치게 되어 중국은 경제란 단어의 사용조차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후 중국보다 인구 등 모든 것이 열등했던 서도, 이탈리아, 캐나다, 심지어 브라질, 멕시코 등 당시 매우 힘든 국가로 치부되던 국가들에게도 하루하루 밀리기 시작하여 1981년에는 호주에게도 밀리며 세계 13위라는 처참한 경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오는 그야말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며 약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강한 척을 해대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지에 가까운 정치 스타일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는 행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오의 이러한 정치 스타일은 비교적 전문성을 갖춘 참모들인 저우언라이와 특히 천인을 제국주의 간첩과 태만에 빠져있는 부르조아주로 몰아붙이며 가혹한 비판과 자아 비판대까지 올려버렸고 결국 전문가 참모들의 입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오는 배운 자는 보잘것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실상 가장 유식한 것이다 라는 미친 소리를 짓거려대며 전문가들을 무력화시키고 기술과 자본력을 등한시하며 수억 명의 국민들을 모든 곳에 무제한 투입시킵니다. 그러나 마오 자신은 당시 중국의 문맹률이 거의 80%를 넘어서는 시대였지만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베이징 대학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간접적인 고등교육을 받았던 고학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마오는 많은 서적들을 탐독하여 높은 식견을 갖고 공산당 내 논쟁에 참여하는 등 문장력이나 연설 실력은 중국에서 최고 수준의 반열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인지 그는 모든 분야에서
지나친 독선을 보이며 모든 진행 방식을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하길 원했고, 그 결과 당시 중국의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도 오늘 방송에 이어 마오의 실정에 의해 무너져버렸던 중국 자체에 비참하였던 과거의 현실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